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수유동으로 이사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방에서 살던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중병을 얻으시는 바람에 치료비로 집을 팔고 가게를 팔고 모두 팔아서 살 곳이 없어져 서울 이모님 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말이 좋아 이사집 빌붙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집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골방과 밖으로 난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골방 안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이모네에서 책장으로 반대편에서 막은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가게 된 곳이 그 골방이었습니다. 마침 이모네도 이사 온 지 채 한 달도 넘지 않아서 그 골방은 미처 세를 주지 않은 상태였고 덕분에 갈 곳 없는 저희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마냥 좋기만 하고 어린 마음에 난생 처음 햄버거도 먹어보고 피자란 것도 얻어먹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난 후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로 이사와서 당장 생활비가 하나도 없었기에 어머니는 이모님의 힘을 빌어 조그마한 호프집을 개업을 하셨고 아버지는 시골집에 요양차 내려가 계셨습니다. 여름이라서 엄청 더웠던 날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지방은 강원도 산골이라 여름에도 모기 한 마리 구경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서울은 정말 더웠습니다.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자고 문도 반쯤 열어놓고 자야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열대야인가 그렇게 덥던 어느 날 전 새벽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모네 집 거실에서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운 소리가 떼구르르 계속 굴리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사촌 동생이 모아놓은 구슬이 구르나 보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잠을 다시 청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더운 날씨 때문에 몇 번을 새벽에 깼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 구슬 굴러가던 소리가 들리더군요. 참 단순하죠. 매일 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 그 소리가 공포감으로 다가온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잠에서 깬 저는 낮잠을 실컷 잔 이유로 도저히 잠이 안 오더군요. 그래서 불을 켜고 그 당시 유행하던 과학 상자를 꺼내어 조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리더군요. 순간 도둑인가 하고 깜짝 놀라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조립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구슬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처음이었죠. 항상 눈을 떴을 때 구슬 소리가 처음부터 들렸었는데 그날만 유독 조용하다가 소리가 나더군요. 쟁반 위에서 구르듯 맑고 고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항상 일어나서 바로 다시 잠이 들어서 미처 몰랐는데 그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리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어두운 거실에서 구슬이 구르는 소리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들린다면 갑자기 무서워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무서워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소리가 커지는 거였습니다. 꼭 제 귀 옆에서 소리가 들리듯 점점 커지더니 이내 다른 소리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더군요. 무서웠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한 30분을 있었던 것 같네요. 집에서 멀지 않은 어머니 가게로 갈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사 온 뒤로 한두 번밖에 가보지 않은 곳이라 그 밤에 찾아갈 수는 당연히 없었고 그때 생각해낸 게 어머니가 종종 들으시던 복음성가였죠. 그래서 그 복음성가 테이프를 틀었는데 그랬더니 그 구슬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잔뜩 겁먹은 저는 다시 잠을 잘 수는 없었고 어머니가 오기까지 웅크리고 앉아 그 복음성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해가 뜰 무렵에 오셨고 웅크리고 앉아 눈물 자국이 남은 채로 자고 있는 절 발견하셨죠. 그 뒤로는 복음성가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되고 불을 끄고는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이모네 식구들도 이사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락방을 청소하고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시겠다며 제가 이사 온 뒤로 처음으로 다락문을 여시더군요. 이모네 식구들도 그날이 처음으로 다락을 열어보는 날이었습니다. 이모부님이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를 열고 다락문을 여시고 먼저 올라가시더니 몇 가지 물건을 내리시더군요. 아마 그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무당이었을 것입니다. 빨갛고 하얀 깃발, 부처상, 이상한 그림들 이사가면서 버리고 가지 그걸 그냥 다락에 쌓아놨더군요. 그런데 그 부처상 말이죠. 부처상을 이모부가 들고 내려오시는데 뭐랄까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유리병에 구슬을 넣고 유리병을 흔들면 나는 소리 제가 들었던 그 구슬 소리와
비슷한 소리더군요. 그 부처상을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났습니다. 전 순간 굳어버렸죠. 왜 부처상 안에서 그런 구슬소리가 나는 건지 이유도 모르겠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오면서 이모네 집게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개들이 귀신을 이긴다고 들어서 말이죠. 한참을 뛰다가 돌아보니 길을 잃어버렸더군요. 다행히 파출소를 찾아서 경찰들이 절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파출소가 쌍문동 파출소였는데 수유동에서 쌍문동까지 뛰어간 거였습니다. 다행히 그 부처상을 버린 뒤로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일 복음성가를 틀어놔서 못 들은 건지 그 부처상이 없어져서 못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전 혼자서 잘 때는 웬만해서는 불을 끄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항상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소리를 내게 해놓고 잠을 잡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같이 잘 때는 예외입니다. 그 소리 제가 잠결에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그 부처상이 밤마다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였을까요? 전 그 뒤로 절에 가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요. 부처상을 볼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는 듯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가위를 자주 놀리게 되었죠. 요즘은 안 놀리지만 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스산한 늦겨울 밤바람이 매섭게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평소 그렇듯이 조그마한 단칸 자취방에 문단속을 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제까지 3일째 야근을 한 터라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이대로 누워 눈을 감는다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지만 오히려 정신은 말똥말똥해졌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내 머리에 스쳐왔습니다. 30분 동안을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과 현실 속에서 오락가락할 때쯤 창문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니? 안 자면 문 좀 열어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상규가 추위에 코트깃을 여미며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두운 길거리에 초라하게 서 있는 상규를 보고 황급히 자취방 문을 열고 그를 불렀습니다. 상규는 주위를 두려운 눈빛으로 둘러보더니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 갔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직도 이 집에서 사네. 상규는 힘없는 몸짓으로 방에 들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을 때는 주위가 어두워 미처 알지 못했는데 그동안 얼굴이 몹시 야위어 있었고 손도 조금씩 떠는 걸로 봐서는 마음이 무척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어? 너를 마지막으로 본 지가 4개월 된 것 같은데. 그럴 거야. 4개월 전 형민이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상규는 쓴 웃음을 지으며 내게 물었습니다. 우린 아직도 친구지? 그것도 아주 친한. 갑자기 그건 왜? 나는 느닷없는 상규의 질문에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규는 주머니를 부시럭거리더니 담배를 한 대 꺼내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싸한 담배 향기가 코끝에 전해왔습니다. 너 요새 많이 힘든가 보구나. 얼굴도 부은 것 같고. 담배를 몇 모금 빨며 내 얼굴을 살피던 상규가 안 됐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의 얼굴이 더욱 안 됐지만 요새 같은 세상에 먹고 살려니 다 그렇지 뭐. 그런데 그간 어디 갔었던 거야? 연락도 안 하고. 상규는 거의 타버린 담배를 손으로 눌러 끄고는 연달아 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형민이가 우리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친한 친구였잖아. 그치? 그런데 죽은 사람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대학 동기, 동창 중에서도 우리 셋은 특히 친했지. 아마도 어릴 적 고향 친구들보다도 더욱 친했을 거야. 상규의 목소리가 간혹 떨리고 끝이 흐려지는 것을 봐서는 어떤 일에 몹시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상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어? 나의 물음에 상규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민이가 자꾸 꿈에 나타나. 넌 안 그러니? 당연하잖아. 우리 셋은 단짝이었으니. 그래 단짝이었지. 무척이나 소중한. 상규는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뜨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이 매섭게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손을 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니까. 너 괜찮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상규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민이 꿈속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내게 전화를 걸어 나를 못살게 군단 말이야.
뭐라고? 상규야, 정신 차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전화를 건단 말이야? 내가 미치겠다는 것 아냐? 처음에는 누가 장난 전화를 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냐. 형민이 목소리가 분명하다고. 항상 토요일 자정만 되면 내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한다고. 상규는 물기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거짓이 아니란 걸 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상규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떠는 거니? 나의 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방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주전자를 집어 입에 물을 머금고는 품속에서 약봉지를 꺼내 털어넣었습니다. 일종의 진정제야. 요즘 나는 이게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거든. 창백한 상규의 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규가 먹은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에 몽롱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마도 그 약에는 환각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형민이는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었단 말이야. 더구나 죽은 이유도 나 때문이고. 뭐라고? 내가 놀라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몽롱한 눈망울만 굴리며 자신의 얘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5개월 전이었어. 그러니까 형민이가 죽기에 한 달 전에 내게 연락을 해서는 좋은 돈벌이가 있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었지. 그때 나도 여기저기에 일을 벌려놓은 터라 돈이 몹시 궁했고 나는 승낙을 했지. 그런데 그 돈벌이라는 게 마약 거래를 하는 어느 조직을 덮치자는 거였어. 그러니까 경찰을 사칭해서 말이야. 형민이가 거래하는 장소를 알아냈다기에 무모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했지. 잘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오는 거였거든. 나는 상규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민이도 무슨 돈이 그리 필요했는지 아예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을 계획하더라고. 어쨌든 돈이 수중에까지 들어왔는데 나 때문에 일이 잘못돼서. 너 때문이라니. 상규는 거의 쓰러질 듯 흔들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과하게 부린 탓에 그들이 우리가 가짜 경찰이라는 것을 눈치챈 거야. 결국 돈을 챙겨 둘이 나눠 가진 며칠 후 우리 둘은 그들에게 잡히는 신세가 됐는데 그들은 어느 지하 창고에 우리를 감금하고 고문을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들은 그리 지독하지는 않았어. 우리가 챙긴 돈만 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형민이는 끝내 말을 안 하더라고. 나는 순순히 불고 목숨을 건졌지만 형민이는 바로 내 앞에서 그들에게 죽음을 당했고 죽어가며 나를 바라보던 형민이의 그 눈빛이 아직도 나는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을 텐데. 그게 다야? 뭔가를 캐묻는 듯한 말투를 느꼈는지 상규는 흐린 정신에서도 눈을 크게 뜨며 이죽거렸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형민이를 팔았어. 그들이 내게 있는 곳에 찾아와서 형민이의 거처를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기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던 형민이의 거처를 알려주었고 결과적으로 형민이를 죽게 만든 거지. 그제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심한 상규를 협박하여 거처를 알아낸 것이고 어찌되었건 자신을 팔아버린 상규를 원망하며 죽었을 테고 그런데 형민이 시신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돌아온 일주일 후 토요일 자정에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야. 상규는 탈진한 듯 거의 그 자리에 쓰러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똑같아. 형민이가 죽은 게 토요일 자정 무렵이었는데 매주 그 시간만 되면 전화를 걸어 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저승에서 나를 부르는. 상규는 약 기운이 퍼지는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퇴근에 들어오며 어젯밤부터 하루 종일 내리 잠만 잤을 상규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상규는 웅크린 채로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너 왜 그래? 상규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고 얼굴빛은 무척이나 창백했습니다. 더구나 온몸을 간간히 떨며 개거품을 물은 입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래? 나는 상규의 볼을 가볍게 치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한동안 손을 들어 허공을 흔들던 상규가 비틀거리며 방구석으로 달려가 다리를 웅크린 채로 더듬거렸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눈을 떴더니 어두운 방 한구석에 누가 웅크리고 있더라고.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밤새다가 조는 줄 알고 다가가 흔들어 깨웠지. 인기척이 없어 얼굴에 손을 대보니 얼음장같이 싸늘한 감촉이 들잖아.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건 죽은 형민이었어. 형민이가 방구석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잠을 자고 있는 나를 원망의 눈빛으로, 죽어갈 때 그 모습으로. 조용히 말이야. 분명히 형민이었어. 창백한 얼굴에 고개를 푹 숙이고 지그시 나를 보고 있었어.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니 나는 안절부절하는 상규를 살며시 껴안으며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상규가 나의 자취방에 온 지 일주일가량이 지난 무렵, 늦은 밤에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매일같이 죽은 형민이를 봤다며 나를 붙잡고 흐느끼던 상규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 서서 묘한 느낌에 두리번거리는데 책상 위에 다소곳이 놓인 수첩 모양의 낯익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대학 시절부터 상규가 가지고 다니며 메모장 겸 그날의 일을 짧게 끄적이던 것이었는데 호기심에 그것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내 예상대로 그간의 형민이와 있었던 일과 또 매일 악몽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죄책감에 죽고 싶다는 얘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조금 전에 쓴 듯 마구 흔들리는 글씨체로 몇 자를 적어 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나는 죽어야만 할 것 같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또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그의 전화가 걸려올 테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죽은 그에게 사과라도 할 요량으로 매번 전화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내 입은 두려움에 떨릴 뿐이었고 그는 항상 같은 소리만 되풀이하고 끊을 뿐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귀신에 홀린 듯이 없애지 못하고 지니고 있던 내 핸드폰이야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 그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며칠 전부터 그가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음침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약에 취해 자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죽은 자를 본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특히나 그가 바로 내 앞에서 죽었던 자라면 더욱. 그를 보지 않는 방법은 오직 나는 죽어야만 할 것 같다. 결국 자살하는 그 방법 밖에는. 나는 상규의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4개월에 걸친 그의 죄책감은 그를 죽음에까지 몰고 갈 것이며 이 일기장은 그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높다랗게 쌓여있는 나무 상자들을 치웠습니다. 내 키만한 냉동고가 드러나자 나는 천천히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4개월 전 화장터에서 화장되기 직전 몰래 빼내 숨겨놓았던 사랑스러운 형민 오빠의 시신이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형민 오빠의 볼에 내 입술을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척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오빠를 배신한 상규가 내 계획대로 얼마 안 있어 자살을 할 것 같거든. 오빠가 죽기 전에 내가 보고 싶다고 녹음해 보내준 테이프는 오늘 마지막으로 없애버릴 거야. 또는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오빠의 새 생명이 태어날 때쯤 찾아서 쓰도록 할게. 물론 오빠는 항상 이렇게 내 곁에 머물겠지만 말이야. 오빠도 잘 알지. 나 이은미는 언제까지나 오빠를 사랑할 거라는 걸. 언제까지나 곁에서 함께 지내며 말이야. 나는 형민 오빠의 싸늘하지만 다정스러운 손을 내 볼에 갖다 대며 천천히 상규에게 전화를 걸어 예의하던 것처럼 녹음기를 틀어 형민 오빠의 목소리 중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곧 내게 갈 거야. 기다려. 전화기 너머에서 나는 상규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떨리고 있었고 통화의 끝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상규는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형민 오빠의 시신 옆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습니다. 외로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형민 오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오빠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마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오빠, 걱정 마.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상규도 조용해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다가왔고 조용한 밤의 정적은 차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고 나는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것은 상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미야 도와줘. 나 진짜 미치겠어. 형민이가 계속 나타나. 매일 밤, 매일같이 나타나.
나 못 견디겠어. 제발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끝내줘. 이제 끝내줘.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규야, 너 정신 차려. 지금 내가 겪는 건 그저 죄책감 때문이야. 형민이는 죽었어.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 너의 머릿속에서 그를 내보내야 해. 그러나 상규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윤미야. 형민이가 정말로. 그가 정말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결국 전화는 다시 끊겼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형민 오빠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이제 정말로 끝낼게. 나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규의 고통도, 나의 기다림도, 그리고 형민 오빠의 영혼도 이제는 평화를 찾을 때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나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목적지는 미리 정해두었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곳은 형민이가 살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가 행복했던 그 시절의 장소에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나는 잠시 주저앉아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하나하나에서 옛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민이가 살았던 층으로 올라가며 나는 그가 얼마나 이곳을 그리워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구식 아파트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쏟아지자 오래된 가구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나는 형민이가 자주 앉았던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그와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형민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민아, 나 왔어. 여기가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잖아. 나도 너무 그리워. 이제 모든 걸 풀어놓을게. 이윽고 나는 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형민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의 음성이 공간을 채우자 아파트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고 형민이의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상규가 받는 고통도 끝내주겠다고. 그가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는 이런 아픔에 시달리지 않도록.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 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형민이의 영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여인. 간만에 휴일에 관장님과 그와 친한 건달령은 강원도의 산으로 둘러싸인 차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쪽에서 한 차가 관장님에게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관장님은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지 않고 자꾸 헛돌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관장님은 차를 세우고 차 상태를 체크하러 갔습니다. 그 건달령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차 상태를 다 체크한 관장님은 차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시동은 걸렸으나 차가 가지 않고 자꾸 헛돌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시 차에서 내려 상태를 보러 관장님은 나갔고 건달령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 안에서 잘 들리던 라디오 소리가 치지직 거리더니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산 길이니까 라디오 방송이 됐다 안 됐다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관장님은 한참 차를 둘러보시다가 바퀴에 커다란 봉지가 타이어에 걸려 있어서 차가 제대로 가지 않고 헛돌았다는 걸 알고 그 봉지를 빼고 난 후 다시 드라이브를 하셨습니다. 그 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어디 묵을 곳을 찾던 두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방을 잡고 두 분은 잠이 드셨습니다. 뭐지? 그때 관장님은 눈치를 채셨습니다.
자기가 가위에 눌렸다는 사실을 알고 듣기 싫은 옷장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안에서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옷장이 점점 열리면서 그 빨간 불빛은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장님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긴 생머리에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여인이 옷장에서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눈을 부라리며 관장님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귀신은 점점 관장님의 발 앞까지 기어왔습니다. 그때 관장님은 발악을 해서 간신히 가위에서 깨셨습니다. 그 후에 건달형을 깨웠습니다. 그 건달형도 같은 꿈을 꿨다고 하네요. 무섭지만 사나이가 이런 일로 쪽팔리게 겁이 나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다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고 다시 관장님과 그 건달형에게 일어났습니다. 음산한 기운에 눈을 뜬 관장님은 이번에는 옷장이 아닌 자신의 다리를 올라타고 배에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는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빨간 눈을 부라리며 안 돼, 살아야 돼, 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장님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죽자 살자 발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입술은 말라만 갔습니다. 점점 귀신은 배를 넘어 가슴, 턱까지 기어 올라가다 결국에는 관장님의 얼굴 바로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센티 되지 않는 거리에서 귀신의 빨간 눈과 마주쳤습니다. 이 관장님은 정말 살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으며 발악을 하셨고 마침내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미친 듯이 건달형을 깨우셨습니다. 건달형은 공포와 분노에 뛰쳐나가 여관 주인을 잡아 따졌습니다. 그 여관 주인은 예전에 그 여관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애인이나 친구 없이 혼자 자기네 여관에 묵으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돈을 내고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여관 주인은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방에 들어선 여관 주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옷장 안에서 그 여인이 목을 메어 자살한 모습을 본 거죠. 새빨간 피 눈물을 흘린 채로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군대의 실화괴담. 저는 강원도 철원의 어느 전방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 근무를 위해 부대 이동을 하여 우리 대대는 최전방 GOP로 살림을 옮겼습니다. 태어나 처음 본 북한 땅, 철책, 실탄 근무, 손에 든 수류탄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르는 이등병이었습니다. 사수와 저는 초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노래 잘하냐? 예, 잘합니다. 불러봐. 저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그때 눈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사수에게 저기 뭐가 다가옵니다. 저는 순찰자인 줄 알고 바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나 봅니다. 모든 군부대 근무에는 수화라는 것이 있는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근처에 올 때까지 수화를 대지 못하면 근무 시 졸거나 잡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받고 부사수는 거의 초죽음이 될 때까지 갈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찰자가 그냥 우리 초소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숨죽여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초소 앞 경계등을 지나갈 무렵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체가 없는 상반신이었습니다. 몸 주위에 회색빛 광채가 돌고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움직이듯 스르륵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원래 전방은 절대 혼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적으로 오인되어 사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인 함께 다녀야 하고 그 어떤 순찰자라도 혼자서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혼자였고 군복도 이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그런 군복이 아니라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보던 한국전쟁 때의 군복과 금을 달린 철모 뭐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지금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뚜렷이 봤기 때문에 그 떠다니는 상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사수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대 이동해서 근무 교대하고 전대대 사람들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들었는데 포탄 맞고 죽은 귀신이 자기 다리 찾으러 철책 주위를 맴돌고 있고 가끔 보인다더라. 끝이 아닙니다. 저 있던 철책선에 얽힌 이야기는 아주 많은데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옛날에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됐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64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사수와 부사수가 그곳에서 근무를 서는데 사수는 부사수를 세워놓고 자기는 잠을 잤습니다. 부사수는 사수가 자는 걸 확인하고서 몰래 숨겨가지고 온 여자친구 편지를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휭 하고 바람이 불어서 편지가 날아가서 철책에 떡하고 걸렸습니다. 부사수는 사수 눈치를 살피고서 무장을 해제하고 총을 세워놓고 그 편지를 짚기 위해 철책을 잡고 팔을 뻗었는데 그 순간 사수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사수는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자기 부사수가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는 건 줄 알고 그냥 쏴버렸습니다. 부사수는 그 자리서 즉사하고 사수는 그때 정신이 돌아와 편지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지만 상부에 보고하기는 월북하려 하길래 사살했다고 보고하고 자신은 포상 휴가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녀온 후로 그 사람은 마치 넋나간 사람 마냥 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그때 그 초소에서 총기 자살을 했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연대장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초소를 순찰하던 중 다른 초소에서 그 문제의 64초를 바라보고 있는데 연대장이 그랬습니다. 왜 저 근무지는 3명이서 근무서나? 복초 근무는 2명인 거 모르나? 아닙니다. 2명입니다. 저기 한번 보게. 근무자는 야간 감시경으로 그쪽 64초를 바라봤는데 정말 3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옆에 따라온 장교를 그쪽으로 내려보내서 확인하고 오라 했는데 가서 보니 2명이라는 겁니다. 연대장은 그 즉시 그 초소 병력을 철수시키고 그 초소를 폐문시켰습니다. 5번째 이야기, 새벽 산골의 어느 성당에서 신부님과의 어떤 인연. 아무도 없는 새벽에 성당 안은 참으로 고즈넉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눈이 휘몰아치는 한적한 산골 성당 안은 더욱 고요합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나는 텅 빈 성당 안에서 십자가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성우를 긋고 천천히 일어나 성당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성당 밖은 저녁 나절보다 더욱 눈보라가 휘몰아쳐 앞도 잘 분간이 되지 않았는데 온몸에 눈을 흠뻑 뒤집어 쓴 한 남자가 추위에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신부님이신가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다소 어이없는 물음에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이 밤중에 성당에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신부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농담이 섞인 물음이었지만 그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렇겠군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성당에 와본 것이 몇 번 안 돼서요. 갑자기 밖에서 겨울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몹시 춥군요. 그 남자는 문을 닫고 들어와 몸에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어쩐 일로 성당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디 몸 좀 녹일 데가 없나요? 나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는 그를 난로가 켜져 있는 제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이곳은 워낙 산골이라 성당이라 해도 미사를 지내는 본당하고 제가 머무는 조그마한 방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 방이 오늘 난방이 고장나서 그 남자는 내 말에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본당 안을 휘둘러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산골 성당에 무슨 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으로 종교를 믿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경계하는 듯한 물음과 몸짓이 조금 어색해 보였는지 그 남자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부님 같은 분도 사람을 꺼려하나요? 꺼려하긴요. 우리들은 모두 하느님의 다 같은 한 형제인데 그 남자는 한동안 내 눈을 바라보다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말씀을 안 하셨으니. 제 생각에는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또 타지라서 딱히 머물 곳이 없어서 오신 건가 하고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딱히 갈 곳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면은요?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갑자기 진지해진 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서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신부님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주면 죽어서도 죄가 풀어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약간은 무식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의미는 알아들을 만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온 이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그의 날카로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언제나 용서하신답니다. 그런 닭살 돋는 말은 필요 없고요. 나는 문득 쌀쌀함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에 심지를 돋우고 돌아왔습니다. 2년 전 일이었지요. 그때 저는 제 직장 동료들과 일을 하나 벌였어요. 그 남자는 난로를 향해 두 손을 마주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도둑질이죠. 그의 느닷없는 말에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자 그는 피식하고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같은 주인이 거룩하신 신부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죄를 얘기하려니 당최 쑥스러워서 한껏 비아냥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거슬렸지만 나는 그윽한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다시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조금 전과 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렸어요. 같이 도둑질을 하기로 한 친구 놈들하고 서울에 있는 보석상을 털기로 했거든요. 물론 계획도 엄청나게 오래 그리고 철저하게 짰고 점점 흥미로워지는 그의 얘기에 의자를 바싹 당겼습니다. 아무튼 저랑 동업을 하던 친구들은 꽤 오랜 동안 일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믿을 만했고요. 만약 우리가 목표로 한 그 보석만 수중에 넣는다면 평생 놀고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피워 물었습니다. 펴도 되나요? 저 위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데 넉살 좋은 그의 태도가 나의 찜찜한 기분을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예, 좋으실 대로. 하여간 제 계획대로 그 보석을 훔치는 건 성공적이었는데 글쎄 친구 한 놈이 도망치던 도중에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꼭 간질병 환자같이. 그러니 어떡해요? 원래는 미리 마련한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로 튈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친구라는 놈이 그 지경이고 보니 일단 산으로 숨자는 결론을 내렸죠. 아니, 아픈 사람을 데리고요.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훔친 승용차도 있었고 또 도중에 진통제하고 수면제를 사서 먹이니 잠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까지 억지로 왔는데 그 발작을 하던 놈이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지요. 자꾸 발작을 하니 되는 대로 약을 먹인다는 게 아마 치사량을 넘은 모양이더군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람 죽은 얘기를 하는 그의 얼굴이 경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얘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죽은 놈이 하나 있으니 아무데나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조용한 곳을 찾던 중 바로 이 성당을 발견하고는 숨어들었죠. 이 성당에요? 예, 아마 신부님은 그 당시 사건을 못 들으신 듯하네요. 하긴 요새 사람들은 2년 전 얘기를 마치 20년 전 일만큼이나 오래전이라고 생각들을 하니 어쨌든 그 후의 일이 듣고 싶어져 그를 다그쳤습니다. 계속하세요. 제 얘기가 재미있나 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성당에 몰래 숨어들어와 기도를 하고 있던 늙은 신부를 묶어두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 이 산을 내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천상 하루는 묵어야 할 텐데 새벽이 되면 성당에 미사를 보러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 뭐라도 마실 것 없나요? 목이 마른데. 나는 제단 위에 있던 물컵을 꺼내 난로 위에 주전자에서 끓고 있던 물을 그득히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물컵을 움켜쥐고는 홀짝였습니다. 따뜻하니 좋군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제 친구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죠. 도망을 치자니 날씨가 방해를 하고 가만히 있자니 붙잡히겠고 결국 생각해낸 게 보석을 우리만 아는 곳에 숨겨두고 자수를 해서 몇 년 감방에서 썼고 나와 찾자는 결론을 내렸지요. 나는 의문이 들어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경찰이 보석을 숨긴 곳을 못 알아내겠어요. 뻔히 당신들이 훔친 걸 아는데요. 그는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진하시긴. 다 생각이 있었죠. 죽어버린 그 친구를 근처 눈 속에 안 들키게 안매장하고는 그놈이 우리를 배신해서 보석을 가지고 튀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수를 하게 됐다. 어서 그놈을 잡아달라. 이럴 작정이었죠. 나는 어이가 없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경찰에서 믿을 것 같았어요. 설사 처음에는 당신들 말을 믿는다 해도 언젠가 시신이 발견되면 어차피 그 길밖에는 없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친구와 제가 적당한 곳에 보석을 숨겼는데 재수가 없으려니. 그때까지 저희들의 죄는 기껏해야 절도 정도였는데
그는 홀짝이던 물을 다 마셨는지 옆에 내려놓으며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살인이라는 죄가 추가됐죠. 얼떨결에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나는 살인범과 마주 앉아있는 셈이니. 그는 내 안색을 살피더니 사뭇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차피 오늘도 그날처럼 눈이 많이 와서 도망가시지도 못해요. 그러니 괜히 그날 그 늙은 신부처럼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갑자기 그 뚱보 늙은이 신부가 우리가 묶은 밧줄을 풀고 달아나려는 거예요. 엉겹결에 품에 품고 다니던 칼로 쑤셔댔는데 전 사실 그때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느낌이 묘하대요. 신부님은 그런 느낌 아세요? 살가죽이 푹 찢어지며 쑥 들어가는 소름 끼치는 느낌. 나는 갈수록 광기에 들떠가는 그의 얼굴을 잔뜩 긴장한 채로 쳐다보며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친구가 깜짝 놀라 제게 따지더군요. 사실 그놈은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웃긴 놈이지. 그렇게 독실한 놈이 왜 도둑질을 하고 다녀? 그는 자기 말에 심취한 듯 나를 아랑곳도 하지 않고 주절댔습니다. 그런데 칼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며 널브러져 있는 신부를 쳐다보니 이건 제 눈이 도리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런 내 옆에서 마구 따지고 드는 친구 놈의 말투도 귀에 무척 거슬렸고 어쨌든 이젠 될 대로 되라 싶어 한 번 더 그 묘한 느낌을 느끼고 말았죠. 친구 놈은 내 칼에 가슴이 찔린 후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버둥거리는데 아마 저기 십자가의 예수님이 손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귀부터 막았을 거예요. 칼에 찔린 친구 놈이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던지 나는 그 끔찍한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다가 간신히 정신을 추스리고 친구 놈을 한 번 더 찔러 조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지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성당 문이 열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부의 아참을 가지고 오던 어떤 사람이 창밖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였는데 어쩐지 늙은 신부가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꼬박꼬박 야참을 챙겨 먹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맞다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가고 내 친구 놈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결국 친구 놈은 다음날 병원에서 죽었다더군요. 어쨌든 저는 절도의 살인범으로 몰려 희대의 나쁜 놈이 되고는 사형을 언도받았죠. 어제 타옥했거든요. 내가 그냥 감옥에서 죽을 수가 있나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온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으니 신부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후에 여기에 온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할 테니 나는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기가 질려대는 대로 기도를 중얼거리며 죄를 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족한 듯 빙긋이 웃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때 그 뚱보 신부와는 달리 제 마음에 쏙 드는군요. 그럼 여기에 온 두 번째 이유는 저기 제단 옆에 서 있는 석고로 된 천사상의 몸속에 들어있는 제 보석을 찾으려고 왔죠. 그날 저희는 저곳에 보석을 숨겼었거든요. 그는 커다랗게 웃어 제끼며 손가락으로 천사상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순간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걸림돌이 제 앞에 앉아 계시네. 바로 당신 말이야. 이제 죽어줘야겠어. 그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내 멱살을 움켜쥐더니 품속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재빨리 꺼냈습니다. 그의 칼날이 쉬익하고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놈의 신부도 무지하게 무겁군. 그나저나 아까 조금만 늦었어도 꼼짝없이 죽을 뻔했어. 나는 이미 저녁에 죽여버린 이 성당의 진짜 신부를 방에서 끌어내요. 조금 전까지도 칼을 들고 설쳐대던 그 남자의 곁으로 옮겼습니다. 그 남자는 내게 칼을 빼앗긴 후 자신의 칼에 들여 난도질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날로 옆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아직도 숨이 붙어 헐떡대는 그 남자의 귀에 대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 성당 신부인 줄 알았냐? 잘 들어. 나는 내가 2년 전 이 성당에서 칼로 찔러 죽인 내 친구의 동생이야. 병원에 실려간 나의 형은 죽어가면서 너와 보석을 훔친 일들과 이 성당 어딘가에 그 보석을 숨겼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미처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만. 그 남자는 가늘게 실눈을 뜨고 여전히 입에서는 피를 토하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 놈이 감옥에서 탈옥을 했다는 뉴스를 봤거든. 그래서 미리 이곳으로 와 신부처럼 변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분명히 내 놈은 이 성당 어딘가에 숨겨놨을 보석을 가지러 올 테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발로 뒤지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성당에 몰래 숨어들어와 조용히 보석만 훔쳐가길 바랬지.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내 뒤를 따라가 덮쳐서 다시 뺏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배짱도 좋게 당당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다니. 하긴 한 번 피맛을 본 놈이니 뭔 짓을 못하겠냐? 사실 아까 너와 얘기를 할 때는 나도 무척 떨렸었다. 언제 내가 덤벼들어 나를 죽일지 몰라서. 내가 발에 힘을 더하자 그의 광대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보석은 내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 죽어가는 마당인데 인심 한번 쓰는 셈치고 내 대신 누명 좀 써라. 여기 내가 아까 진짜 신부를 죽인 도끼가 있으니 손에 들고. 이미 숨이 끊겨가는 그 남자의 오른손에 억지로 도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데. 그래, 이게 더 낫겠군. 나는 그 남자가 나를 찌르려고 하던 칼을 죽어버린 진짜 신부의 손에 들려주고는 난로 곁에 있는 석유통을 들어 그 둘에게 내리부었습니다. 이제야 구색이 맞는군. 도망가던 탈옥수가 몸을 피하기 위해 어느 산골 성당에 숨어들었는데 이를 이곳 신부가 발견하고는 서로 싸우다가 실수로 난로가 엎어져 성당에 불이 나고 있는 힘껏 발로 난로를 걷어차 쓰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바닥과 그 둘의 몸뚱아리에 불이 붙으며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다툴 때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 불이 난 성당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끝내는 죽고 말았다 이 말씀이야.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 치고는 꽤 괜찮은데. 다시 한번 보석이 든 안주머니를 확인하고는 성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직도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도 잘 온다. 멀리서 여기를 보면 장관이겠는걸. 빨갛게 불이 난 성당 지붕 위에 펑펑 쏟아져 내리는 하얀 눈을 보면 말이야. 6번째 이야기, 겨울밤의 낚시터. 사실 제가 낚시에 취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한 1년쯤 전에 친구의 권유로 한두 번 따라갔던 것이 이제는 주말만 되면 집에 그냥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하던 골프보다 돈이 덜 든다고 좋아하던 집사람도 요즘에는 낚시로 인해 계속되는 주말 외박에 진저리를 칩니다.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건가 보다. 처음 한동안은 하도 집사람이 난리를 쳐서 주말에 몇 번 집에도 있어 봤지만 눈앞에 낚싯대가 아른거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기에 생각해낸 방법이 집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새벽 낚시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집사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낚시조차도 야밤에 몰래 다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따지고 보면 장인 어른의 것이니 집사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2달 전인가부터는 거래처 중에 하나인 어느 작은 중소기업의 김 사장을 알게 되었는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국내 낚시터를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낚시광이었습니다. 조력이 3년밖에 안 된다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달인의 수준이었고 저도 그를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 얘기하기를 자신이 새로 개척한 낚시터가 있는데 그곳은 사람도 별로 없고 팔뚝만한 송어가 낚싯대를 들여놓는 족족 끌려 나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에야 그곳에서 낚시를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는 저녁부터 눈치를 보고 있다가 밤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사람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낚싯대만 대강 챙기고 김 사장을 만나기 위해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왜 이리 갑자기 추워졌는지 차도 그리 고물은 아닌데 가는 도중에 시동도 몇 번이나 꺼지더니만 약속 장소에 도착할 즈음에는 눈발까지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낚시를 해왔지만 겨울 밤 낚시는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이런 날씨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매서운 날씨에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의 손맛은 어떨까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사장, 오래 기다렸지? 아니요, 뭐 온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다만 저번처럼 사모님 때문에 못 나오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참이었죠. 김 사장은 예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제 차 트렁크를 열고는 들고 있던 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다 뭔가? 이거요.
낚시할 때 먹을 부식거리하고 반주할 약간의 술이에요. 김 사장은 제가 밤에 몰래 빠져나오는 형편을 잘 아는지라 낚시에 필요한 제반 물건들을 항상 제 목까지 준비해 오고는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모님 몰래 빠져나오느라 다른 건 준비를 못 하셨죠. 밖이 몹시 추웠는지 차에 올라타는 김 사장의 말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제가 히터를 최대로 올리고 차를 다시 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미안하네. 자네한테 신세만 지고 더군다나 오늘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게 만들고. 최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는 저와 거래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산 직전의 자그마한 회사였으니 어쨌든 내일은 또 뭐라고 핑계를 대나. 요새 마누라 기분이 좋지 않아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저번처럼 친구 장례식에 갔다고 하시죠. 그때도 속으셨다면서요.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은 까만 양복을 안 들고 나왔어. 그래, 그러면 되겠군. 마누라는 한 번 잠들면 늦게야 일어나니까 아침에 집으로 전화 한 통을 걸어 사우나에 있다고 해야겠네. 새벽에 운동 삼아 나왔다가 안마 좀 받고 간다고. 김 사장은 어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과 살기 참 힘드시겠어요. 제가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짓자 김 사장은 제 얼굴을 살피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이정표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좁은 산길이 나오거든요. 그 길로 30분 정도만 따라가면 돼요. 창밖에는 한 치 앞도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최 사장님, 운전 천천히 하세요. 지금 눈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오른쪽으로 조금만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라고요. 그때까지는 미처 의식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차를 몰고 있었는데 김 사장의 말을 듣고 오른쪽을 힐끔 보니 그야말로 아찔했습니다. 이거 스노우 타이어를 좋은 걸로 바꿨으니 망정이지. 그나저나 꽤 산속 깊숙이 들어가는데 새벽에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내려가기도 곤란할 것 같네요. 진정한 낚시광이 되려면 그런 사소한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팔뚝만한 월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 사장의 사근사근한 태도가 평소에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친근감이 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저기서 좌회전을 해서 쭉 따라 올라가세요.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저 앞에요. 숲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저 한가운데에 호수가 있거든요. 멀리서 보기에는 자그마한 연못 정도 크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꽤 큰 호수였습니다. 더구나 산속 깊은 데 위치해서 그런지 한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짐을 트렁크에서 내렸습니다. 이야 이거 꽤 높은 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저기 봐. 아랫마을 불빛이 까마득하게 보이잖아. 그런데도 이런 곳에 호수가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곳을 알아냈어? 제가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올 여름에 누구 소개로 한번 왔었는데 겨울에 오면 그만이겠더라고요. 우리 이제 자리나 잡아볼까? 그런데 호수가 이렇게 꽝꽝 얼었는데 뭘로 구멍을 뚫지? 겨울 낚시를 처음 해보는 걸 티를 내려 했는지. 가만 놔두면 김 사장이 다 알아서 할 일을 괜히 들뜬 기분에 주절됐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이 가져온 짐 속에서 가스토치를 꺼내더니 불을 붙여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일단 이걸로 얼음을 대충 녹이고 구멍이 생기면 그 곁에 모닥불을 펴놔서 다시 안 얼게 하면 되니까요. 겨울 낚시는 그렇게 하는 거구만. 그럼 이제부터 호수 안쪽에 자리를 잡고 구멍을 뚫어볼까? 저는 빨리 낚시를 하고 싶은 마음에 랜턴을 손에 꽉 쥐고 서둘러 얼어 붙은 호수 위로 올라섰습니다. 혹시라도 얼음이 깨질까 염려되어 발로 두어 번 쾅쾅 디뎌보았지만 생각보다도 더 단단했습니다. 완전 돌덩어리네 하긴 이렇게 날이 추우니.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네요. 눈발이 아까보다 약해져서 미끄러운데 길 조심하세요. 이거야 원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를 않으니. 김 사장은 앞서가는 제 뒤를 따라 잔뜩 짐을 든 채 입에서 입김을 연신 토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랜턴에 불빛이 없었다면 순전히 반쪽만 남은 희미한 달빛에만 의존해 걸을 뻔했습니다. 잠깐 저게 뭐야?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바닥만 보고 걷다가 문득 앞을 바라보았는데 한 20m쯤 앞에 노란 불빛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희미하게나마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처럼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인가? 김 사장은 목을 길게 빼고 앞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본데요. 저는 날씨가 좋지 않아 이곳에 우리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한적한 곳에 밤 낚시를 혼자서 하러 오는 사람도 있나?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야 둘이고 더군다나 차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지만 저 사람은 혼자서 더욱이 우리가 차를 뗀 곳에는 다른 승용차가 보이질 않았으니 그곳에는 온통 관목들 뿐이라 차댈 곳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 여기까지 걸어왔단 말인가? 저기로 가보죠. 모르는 사람하고 말동무하며 낚시하는 것도 재미니. 문득 섬뜩한 기분이 들어 앞서 가는 김 사장의 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혹시 귀신 같은 거 아닐까? 예전에 잡지를 보니까 호수 같은 곳에는 귀신이 많다던데 빠져 죽은 사람들의 훈련 같은 거 말이야. 내일 모레면 환갑인 분이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때마침 거센 겨울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밤짐승의 울음소리도 기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김 사장이 한번 미소를 짓더니 성큼성큼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김 사장과 거리가 멀어질까봐 미끄러운 얼음판을 지치며 따라갔습니다. 노란 불빛이 가까워 올수록 제가 좀 전에 염려했던 것은 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낚시 의자에 커다란 파커를 입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남자는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어 보였고 인상도 무척이나 온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김 사장이 낚시에 열심인 그에게로 다가가 친근한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또 있구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옆에 앉아 같이 해도 될까요?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여전히 낚싯대에 달린 찌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어색해졌는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불친절하기 짝이 없네요. 어쨌든 저희도 이 근처에 자리를 잡죠. 저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조금 전 김 사장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두터운 얼음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꾸준히 하니 어느 정도 구멍이 뚫렸고 이윽고 낚싯대까지 들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사장님,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할까요? 이 사람 원래 낚시꾼들은 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며 그 남자가 우리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었는지 고개를 획 돌리며 입가에 손가락을 대고는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그의 표정에 순간 움찔하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 사장의 말대로 팔뚝만한 송어는 커녕 입질조차 하지 않아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그때 김 사장이 짐 속에서 주섬주섬 소주를 꺼내더니 제 앞에 들이밀며 한 잔을 쭉 따랐습니다. 모닥불은 있으나 만하네요. 꽤 춥죠? 몸도 녹일 겸 한잔 하시죠. 말수를 마다않는 제인지라 김 사장이 권하는 대로 연거푸 몇 잔을 들이마셨습니다. 술이 올라 기분이 좋아질 때쯤 여전히 쭈그리고 낚싯대만 쳐다보고 있는 그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 저 사람도 추울 텐데 한 잔 권해봐. 김 사장은 나와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술잔을 들고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한잔 하세요. 그 남자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손만 삐죽이 내밀어 술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싸늘한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김 사장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고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혹시 저 사람 죄짓고 도망다니거나 혹시 간첩 같은 그러니까 접선 같은 것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 아냐? 엉뚱한 제 말에 김 사장이 크게 소리를 내어 웃더니 말도 안 된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사장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나 보다. 김 사장은 제게 술을 한 잔 더 권하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사모님같이 훌륭하신 분을 만났으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회사도 처가 소유라면서요. 장인어른만 안 계시다면 이미 내 소유가 되었을 텐데 그 양반 나이 80이 넘도록 정정하단 말이야. 제게도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사모님 같이 돈 많고 예쁘신 분을 얻었는지. 저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니 이왕이면 사장님처럼. 저는 그런 얘기를 마냥 순진한 얼굴로 하는 김 사장을 보고 다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긴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겠지. 하지만 나도 그리 쉽게 얻은 건 아냐. 김 사장은 호기심이 간다는 듯 제게 바싹 다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왜? 알고 싶어. 저는 술을 한 잔 더 들이켰습니다. 날이 추워 그런지 취기가 올랐습니다. 왕년에 나는 뒷골목에서 잘 나가던 몸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의 장인이 제게 찾아와 일을 하나 부탁하더군. 내 장인도 주척이지. 그 당시 자신의 여비서를 범했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그녀는 결혼도 한 데다가 애까지 하나 있었다는군. 그녀는 그 사실을 속이고 비서로 일했던 모양인데 장인이 그걸 알고는 일이 커질까봐 나에게 그 비서를 처리해 달라는 거였어. 취기에 안 할 말까지 한 것 같아 아차 싶었지만 이미 공소시효도 한참 지난 옛날 일이라 끝까지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내 밑에 있던 애를 시켜서 그 비서 집에 강도로 가장하고 들어가 비서와 남편을 조용히 없애라고 했는데 일이 잘못되려 그랬는지 강도로 들어간 애가 도리어 비서 남편에게 죽음을 당한 거야. 일이 꼬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장인은 여기저기에 있는 대로 돈을 써서 그녀 남편을 살인자로 몰아 끝내 감옥에 보냈고 저는 다소 놀라는 김 사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로서는 잘된 일이었지.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미끼로 장인을 협박해 지금의 집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된 거거든. 내게는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지. 처가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섭섭하게 대하면 그 일을 들먹여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그 사건도 흐지부지 돼버리고 나니 내가 오히려 길을 못 피고 살지 않겠나? 김 사장은 제가 웃는 것을 보고 따라 웃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네요. 어디 그런 자리 없나요? 저도 팔자 좀 고쳐보게. 어쨌든 지난날 얘기는 그만 접어두고 술이나 따르게. 오늘 밤에는 송어는커녕 피라미 새끼도 못 잡을 것 같으니 술이나 마시자고. 그런데 문득 옆에 있던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아까부터 유심히 제 말에 귀 기울인 것 같기도 했고. 최 사장님, 술이 떨어졌는데요. 제가 차에 가서 마저 가져올게요. 저는 왠지 남자의 눈빛이 이상해 김 사장을 떠나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말을 마치자마자 씩씩하게 차 쪽으로 걸어가 버렸고 아니나 다를까 김 사장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 묻혀 안 보이게 되자 갑자기 그 남자가 낚시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당신 얘기를 유심히 들었는데 혹시 당신이 최상규 아냐? 나는 방금 내가 얘기한 그 비서의 남편이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고 하더니만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다 지난 얘기를 끄집어내어 화를 자초했는지. 그 남자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부여잡더니 얼음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당한 일이라 힘없이 뒤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새끼 내 놈 때문에 난 살인자로 몰려 30년 동안이나 복역을 하고 불쌍한 내 마누라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돌아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단 말이다. 그 남자의 이글거리는 눈동자가 제 두 눈과 딱 마주치자마자 그 남자는 제 위로 올라타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오는 숨을 헐떡이며 어서 빨리 김 사장이 돌아 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록 제가 잘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들 하시는 거예요? 왜 싸우시죠? 그 남자는 김 사장의 말에 움찔 놀란 듯 제 목에 주었던 힘이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난 그 틈을 타 재빨리 그 남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나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린 쪽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김 사장, 도와줘. 저 미친 놈이 다짜고짜 나를 죽이려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김 사장의 목소리를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의 모습이 아련히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 발이 허공을 딛고는 얼음이 깨져 있는 호수의 차디찬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살려줘 김 사장. 나 여기 빠졌어. 갑자기 밀려드는 한기에 있는 대로 소리를 쳤습니다. 물속으로 몇 번을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며 쳐다보니 어느새 그 남자가 다가와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사장 나 좀 꺼내줘. 도대체 어딨는 거야? 그 남자는 재미있다는 듯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커다란 널판지로 제 위를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둠과 추위에 둘러싸인 저는 안간힘을 써서 그 널판지를 밀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거운 돌 같은 것으로 눌러놨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음물과 널판지 사이에 작은 틈으로 간신히 코만 내밀어 숨을 쉬는데 김 사장과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다치신 데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저 놈이 30년 전 그 일을 시킨 놈이라고요. 아버님은 괜히 모략에 말려들어 감옥에서 보낸 거고요. 그래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았구나. 내가 추록한 지 6달도 안 되어 장성한 너를 만나게 되고 더군다나 내 애미의 원수도 갚을 수 있게 됐으니 오늘도 최 사장은 집에다가 어디 간다고 말을 안 하고 나왔으니 제가 의심받을 리도 없고 더욱이 최 사장을 빠뜨리려고 팠던 저 얼음 구덩이도 내일 아침까지는 다시 얼어버릴 테니 당분간 최 사장의 시신은 찾지 못할 거예요. 천상 내년 봄에나 날이 풀린 후 발견될 테니 그 사이에 최 사장의 장인을 없애야죠. 물론 그것도 제가 완벽하게 일을 꾸밀 거고요. 최 사장이란 놈. 내 애미가 죽은 것과 똑같이 고통스런 추위를 느끼며 얼어 죽어야만 해. 그래야 죽은 내 애미나 내가 편히 눈을 감을 테고. 가빠오는 숨을 몰아쉬며 아무리 널판지를 두들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려오는 한기의 심장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꼈고 또한 점점 온몸의 감각이 없어지며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코와 입으로는 차디찬 물만이 들어오고 있었고 들리지도 않을 중얼거림만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살려줘. 너무 춥단 말이다.